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아동발달센터 대표 정한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원래는 언어치료사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석박사는 특수체육을 전공을 해서 그리고 또 심리하고 학습 전략 프로그램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수업도 하고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하고 학령기 아이들, 성인까지 지금 실제 부모 상담과 이 친구들이 해야 될 일,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직업 상담까지 지금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동 발달기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저희 오늘 프로그램의 대상이 초등학교 학생이고 어머님 되시니까 초등학교까지, 청소년기는 안 하고 초등학교까지만 딱 할 생각입니다. 제일 먼저 저희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시기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아이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민을 할까요? 역시 대답을 안 하시죠, 그죠? 네, 아동기 책을 딱 펼쳐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성장이란 단어랑 성숙이란 단어가 뜹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보시면 외형적 변화예요. 우리 아이들이 먹고 키가 크고 몸무게가 나가는 게 이쪽이라면 성숙은 여기 기능적인 변화로 해서 시간이 가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지만 아이들이 올라가는, 이쪽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금방 변하는 거라면 이쪽은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아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숙이 아니에요. 성장입니다.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이, 그렇죠? 네, 이게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엄마 뱃속에 있는, 출생 전에는 태내기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저귀 차고 있는 친구가 유아기의 친구입니다. 유아기는 보통 출생에서 생후 2세까지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딱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모아 애착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모아 애착이 뭐냐면 내가 내 뒤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다시 돌아가서 안기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꼭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일 수도 있고요, 아빠일 수도 있구나.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이 있는데 이것만 해도 또 보통 4가지로 분류를 하지만 이 유아기 때 정서가 안정이 안 되면 나머지 오늘의 과업인 독서나 읽기, 쓰기 이 정도의 과업조차도 전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되시면 이 애가 무엇을 할 것이냐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이는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자기가 그대로 따라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어떤 실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3세에서 6세예요. 그런데 이 영아기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말이 많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말은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란 이 2가지로 분류이 되는데 수용 언어라 하면 그거의 이름을 알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내가 이거와 이거가 다르다는 결국 변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수용 언어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표현 언어가 발달을 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뭐 있냐면 발음이나 어휘가 크게 늘지를 않아요. 아이가 개별적으로 늘긴 느는데 이 아이는 또래 친구보다 발달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영아기, 유아기가 정말 물론 태내기도 중요하지만 가시적으로 보는 것은 가장 유아기, 영아기 때 신체적 발달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뇌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은 아동기입니다. 네, 정말 띄는 그림 보이시죠? 그죠? 네, 말을 듣지 않는 시기죠. 네, 그래서 이 아동기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고를 당하지만 아이가 가장 많이 무엇인가 탐색도 해야 되고 엄마하고 대치가 일어나는 상황이 꽤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청소년기 보이시죠? 그죠? 등을 보입니다. 절대 엄마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령기 이 아이들은 대체 아까 말씀드린 6세에서 12세 아이들인데 보통 뭐 유아동기나 또는 학령기, 학동기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유아기에 비해서 신체적 발달 속도는 좀 작아요. 그러나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이제부터 아까 가방을 맸잖아요. 이 가방이 의미하는 게 대단합니다. 내 거는 엄마 아빠랑 혼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한테 열어줄 수 있어요? 네, 친구들한테 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가방을 자기 물건을 챙기는 훈련이나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어와 인지 발달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이 시기인데 실질적인 언어는 이 앞의 시기에서 더 늘지만 이때는 문자를 배우기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지 발달이 더 많이 됩니다. 그럼 프로이드는 이 아동기의 아이들을 뭐로 보냐면 잠복기 시기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성격이나 영향은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이고요. 에릭슨은 이거는 정말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면하고 열등감의 시기라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집에 있다가 어딜 가죠? 학교를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집에서 네가 제일 잘해. 오, 너밖에 없어. 왜요? 집에는 요즘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그런 게 요즘은 어린이집부터 벌써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열등감이라는 뜻은 좌절감을 맛본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학교를 갔더니 나보다 잘하는 애가 너무 많아. 내가 공을 찰 때는 우리 아빠가 정말 못 받아줬는데 갔더니 어때요? 맞았더니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위치가 이 정도구나. 하지만 이런 걸 해서 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고요. 피아제는 다 알다시피 정말 되게 많은 이론을 갖고 있지만 이전 다른과는 여기 써 있는 형태의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조작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비고스키죠. 이 사람은 앞에 있는 피아제랑 대립을 좀 해요. 피아제는 어떻게 하냐면 교육은 가만히 있어도 아이가 인지가 올라오면 그걸 이용을 할 수도 있는 하나의 도구라 생각하지만 비고스키는 자극을 주면 아이는 그거를 모방을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지식은 인간의 문화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가장 또 여기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반두라는 저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 모델링 현상이라는 겁니다. 저 모델링 현상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내가 따라한다는 뜻인 거죠. 그죠?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하시면서 엄마 손에 뭐가 있어요? 네, 절대 책은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라,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책 읽어라 하시면 아버지 손에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애가 핸드폰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테레비를 끊으시고 핸드폰을 못 보게 하시고 핸드폰도 어떻게 해요? 숨어서 하시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일단은 독서에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어머니 아버님도 노출을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델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한테 그냥 야 이거 해봐, 야 이건 이거야 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아이한테 보여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가 엄마와 애착 형성이 잘 됐으면 혹시 연애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미러링이라고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게 돼요. 근데 우리 엄마가 맨날 뭘 봐요? 테레비를 봐요. 아이는 뭘 볼까요? 테레비를. 엄마 손에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아이는 똑같이 행동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반두라는 이 모델링이라는 현상을 가지고 말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주의자인데 여기 스키너랑 이 반두라가 좀 달라요. 스키너는 나는 자극을 줘서 아이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 체험학습 위주라면 반두라는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관찰을 하고 아이가 거기를 따라갈 수 있는 욕구를 만들어주는 학습으로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아제에서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인데 여기 나이가 빠져있죠. 그죠? 지금 피아제는 아동기는 구체적 조작기의 시기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보존 개념이거든요. 네, 보존 개념과 논리적 사고, 그 다음에 분열을 하고 서열화를 시켜요. 이러면서 아이가 어떤 사고를 조직을 하게 되는 단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아제와 비고스키가 서로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비고스키 같은 경우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이 아이가 모델링을 하고 볼 수 있는 자극을 주는 걸 되게 강조하는 반면 피아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이가 인지가 발달이 되면 그 도구를 이용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일 저기 하는 게 발달 단계가 이쪽은 비고스키 쪽은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쪽은 피아제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아이가 발달해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 발달 단계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언어 같은 경우가 좀 되게 대표적인 건데 언어는 되게 아이가 사고를 할 수 있는 형성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비고스키 이야기고요. 피아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얘는 인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인지에 관련 이야기를 하면 보통 피아제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은 피아제보다는 조금 벌써 어린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뭐부터 해요? 어린이집을 예약을 하고요. 학원을 예약을 하고요. 책을 사시고 다 준비를 하신단 말이죠. 이쪽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행동을 통해서 경험을 읽는 이 일련의 과정의 행동적인 접근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는 전 신체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거,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에서 제가 보통 말씀드리면 신체적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제일 체계가 안정적인 시기예요. 이 아동기가. 근데 후반을 가면 체중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요. 뭐 치아가 바뀌고 이때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아파해요. 왜냐하면 성장이 너무 일찍 따라오면 근육이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럴 것 좀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뇌의 발달이에요. 여기 보시면 0세부터 첫 번째가 6세까지예요. 이 0세에서 6세까지가 인지 능력의 60, 70% 형성이 벌써 끝이 난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12세 말씀을 드렸죠? 쭉 보시면 거의 92, 95%를 보통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머리는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몸이나 성적인 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요거 보통 저희가 말씀드리는 오감이죠. 그죠? 학습을 할 때 첫 번째 아이들은 눈을 먼저 볼까요? 감각적인 걸 먼저 볼까요? 빨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냄새 맡죠. 저희들도 아직도 냄새 맡아요. 맛있는 빵 같은 거나 뭐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냄새 맡죠. 그죠? 근데 그보다 먼저 뭐부터 봐요? 눈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눈을 먼저 보죠. 그죠? 그래서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은 제일 먼저 뭘부터 보냐면 눈과 청각으로 먼저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서 빠져있는 게 뭐냐면 정서의 변화죠. 엄마가 아무리 웃고 있어도요. 엄마가 화가 나 있으면 아이들은 뭘로 봐요? 아, 평상시보다 우리 엄마가 뭐가 달라졌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뇌의 발달하는 이 5개 중에 어떠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되냐면 요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아이가 경험하지 않은 지식을 습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요 제 손 모양이 지금 아무렇게 제가 그려놨지만 의외로 요즘 행동적인 접근을 하지 않아서 인지적으로만 배워요. 색깔을 배우고 숫자를 배우고 그랬더니 애기들이 뭐예요? 싫어가 너무 많아요. 어둡고 크고 조금만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싫어가 되죠. 이런 아이와 이거 뭐야? 궁금해. 이거 뭘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애착이 안정이 된 친구들은 또 감각적으로 그렇게 저항이 없는 친구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흡수를 더 빨리 해요. 이게 저희가 보통 말씀드리는 감각에 대한 저항이 높은 아이는 새로운 학습을 할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말씀드릴 때 아이가 꼭 가방을 메고 아이가 손으로 뭔가를 만지고 나중에 글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쓰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아이를 먼저 만져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이 이런 만지는 걸 뭐냐면 글자나 이런 거 보시면 애들이 A자, B자 뭐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막 만져요. 그리고 지나가다 붙여놓으면 만지면서 그 글자를 다른 글자랑 변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을 말씀드리는 아이들이 행동적인 걸 때 어떤 거가 가장 이득이 될까요? 라는 말씀을 물어보시면 저는 신체적 효능감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뭐 효능감 중에 이제 하나지만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체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체육을 하다 보면 같은 거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장 저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그냥 운동을 하더라도 좋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했던 활동을 또 하다 보면 이거 내가 더 잘하게 되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조금 권해드리는 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영하고 줄넘기하고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몸으로 기고 뛰고 건너가고 힘을 쓰는 거를 집에서 여러 가지 놀이 활동이 많거든요. 그 활동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운동을 한 쥐랑 운동을 하지 않은 쥐를 뇌의 발달을 봤을 때 확연하게 운동한 쥐 쪽에서 뇌의 발달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문제 나옵니다. 자신감하고요. 자기 효능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감은 뭘까요? 자신감. 잘 모르시는가요? 나는 어디 나가도 절대 고개 숙이지 않아.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네, 자신이죠. 자신인데 어떤 자신이에요? 네, 외모에 대한 자신이겠죠.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기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 능력과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자기 효능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신체 발달 말고 심리적 발달은 보통 지각의 발달, 언어의 발달, 인지의 발달, 지능과 창의성 발달, 정서, 자아 개념. 솔직히 이거 말고도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이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글자를 읽는 게 지능과 창의성이 훨씬 발달되는 아이도 있으나 처음부터 너무 글자만을 요구하지 마시고 아이가 보고 느끼고 볼 수 있는 책부터 조금 선정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지각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오감,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의 현상을 보는 건데 유아기는 운동지각이고요. 그게 아동기 때는 공간에 대한 지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대로 보면 출생에서 5세까지는 아이들이 어디서만 대부분 있을까요? 집이죠. 네. 근데 좀 이게 안 맞죠. 요즘 현실은 어디가 있어요? 네, 어린이집이라는 그 조그만 공간에만 있어요. 그게 어머니들이 잘 모르세요. 아이가 어디 나가니까 자꾸 밖에 나가실 거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어린이집만 있을 수 있고요. 6, 7세가 되면 이제 무슨 짓을 하느냐? 우리 친구들이 친구나 이웃집을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혼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 옛날에도 이런 짓 했잖아 라고 자꾸 혼내시잖아요. 몇 세부터 혼내셔야 돼요? 8세. 네. 그 전까지는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8세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가방을 싸기 시작해요. 혼자의 놀이에 시작을 하는 거죠. 모험을 시작하고요. 9세나 10세가 되면 자기가 갔던 곳을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시간에 대한 지각 발달은 아까 말씀드린 8세는 과거 현재를 하는 거면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에릭슨이 말한 좌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조금 그런 편이에요. 아이한테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하세요. 그 계획을 버리지 마시고 냉장고나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자꾸 붙여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어릴 때부터 내가 계획한 거를 지켰을 거를 100% 인정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결정하고 아이가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아이가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요? 계획표 짜실 때 딱 한마디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작심? 그렇죠. 네. 그러면 아이가 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해요? 나 안 할 거야 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좌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좌절했다고 아이가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나를 알고 계획하기에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뭐 추상적인 시간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언어 발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휘하고 의사소통을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수용 언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용을 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휘의 양이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어휘의 양이 부족하면 책을 읽었을 때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네, 그런 논문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수용 언어를 늘리는 것보다는 저는 표현 언어를 좀 늘려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려요. 집에서 책을 보실 때 그림에서 아는 걸 먼저 표현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게 수용 언어는 표현 언어가 늘면 따라와요. 물론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은 학습을 해야 되지만 어린아이거나 아동기 아이 때는 표현을 자주 하지 않으면 언어가 생각보다 그렇게 늘지를 못해요. 두 번째, 아이가 의사소통에서도 마찬가지죠. 어휘가 안 되는 아이들은 의사소통의 능력도 현격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의사소통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요. 친구들한테 내 주장도 하지 못하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연결이 되면 아이의 자존감도 어떻게 될까요? 바닥을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휘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자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독해를 말하고 글자 쓰는 걸 말하고요. 독해는 아이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학년 정도는 돼야지 소리 내지 않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 능력 차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더 어릴 때부터 가능하기도 해요. 어떤 친구들은 글자를 쓰는 거 읽지도 못하는데 엄마들이 뭐부터 해요? 쓰기부터 가르치시죠.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서 무엇을 먼저 가르치자고 해야 되냐면 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대근육 운동이 더 중요해요.
대근육이 발달하지 않으면 쓰기가 절대 되지 않고요. 의외로 짚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포크보다 젓가락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글자보다는 먼저 그림을 많이 그리게 해서 붓 같은 거로 써서 아이가 대근육과 소근육이 좀 움직이고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 능력을 먼저 하시고, 인지적인 부분에서는 이거와 이거가 변별이 가능한 거, 그래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만지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글자를 여러 개 가리키시는 것보다는 만질 수 있는 거를 오리고 붙이시고 박스 많거든요. 글자를 만드시는 게임, 손을 잡고 돌려서 이응을 만드는 거, 이런 걸 먼저 좀 해주시고, 이게 익숙해지면 아이가 먼저 말하기를 할 겁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취약자에서 유치원 아이들까지는 요거를 그냥 읽어요. 그런데 1, 2학년이 되면 의문론적 분석과 단어를 분절을 하고 합성을 하고요. 2, 4학년도 되면 유창한 읽기가 가능해야 돼요. 보다 복잡하고 이론을 추론을 하는데 요 3단계까지가 가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엄마가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읽기에서 시간을 정하고요.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이유는요, 책을 언제 읽을 거야 매번 말을 해도 읽지 않습니다. 식탁에서는 엄마가 요리를 하는 동안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착석을 따로 시킬 필요가 없으세요. 왜? 아이가 서 있다가 힘들면 자기가 앉아요. 거기서 책을 읽고 잠을 자고 텔레비를 보면 앉아있는 것도 가능하지만 읽기도 가능하거든요. 학년이 올라가면 어휘에 대한 영어 사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국어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기가 읽고 자기가 했던 거 하루에 5개씩은 조금, 특히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그 부분을 과목에 낮춰서 용어 정리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학습에서도 좋은 성과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년 전에 쓰기를 보시면 쓰기 전당의 구두 언어나 실험적인 낙서, 아이가 막 대충 써요. 그럼 보시면 이제 필압이라고 해서 필압이 약해지기도 하고 똑바로 내리지도 못하고 옆으로 하기도 해요. 아이가 대충 그려도 뭐라고 그래요?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똑바로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이가 그대로 미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학년 전에 쓰기와 실험적인 1, 2학년이 쓰는 게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데, 가장 좋은 건 우리가 보통 1, 2학년 때 뭐를 할까요? 그림 일기라는 걸 꼭 숙제로 내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 엄마들 뭐 하세요? 뭐 하죠? 그렇죠. 검사를 하시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글씨를?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네,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이를 평가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관찰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려요. 평가와 관찰의 차이는, 평가를 하는 순간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되는 거예요. 똑바로 쓰지 못하고 예쁘게 쓰지 않는 그냥 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날 사랑하고 좋아하는 엄마에 대한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꾹 참으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잘한다. 발전되는 거는 이제 3, 4학년 정도 되면서 되고요. 능숙한 거는 5, 6학년 정도 돼야 글쓰기 형태의 형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 비유적인 언어도 5, 6학년이 되는데,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글쓰기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또 말씀드리지만 누가 검사를 해요? 네, 그래서 누구의 성향이 맞춰가냐면 엄마. 근데 우리 엄마의 나이 몇 살일까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엄마와 아이의 능력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게임이 될 수 없는 게임이죠. 그죠? 그래서는 아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칭찬을 해주셔야 아이가 또 움직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놀이입니다. 놀이. 네, 모든 공부가 됐던 글 읽기가 됐던 학습이 됐던 놀이가 되는 아이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왜? 시간이 늦을 뿐이지 언젠가는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인지 발달입니다. 인지 발달은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제일 나오면 피아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아동기 때는 아이가 직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아까도 글일기와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7, 8세가 돼야지 전혀 다른 형태의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요 보존 기술과 분류 기술, 조합 기술, 구체적 조작 사고, 요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존 기술은 많이 드셨을 거예요. 뭐냐면 형태가 변하면 아이들이 양을 다르다 생각을 하죠.
뭐 보통 얘가 널찍한 볼과 길다란 그 컵을 줘요. 그 똑같은 물의 양인데 아이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다르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분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위기적 방식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조합은 우리 어머니 제일 좋아하시는 수, 수에 관련된 거고, 구체적인 거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인과적인 추론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능, 제일 어려운 말이죠, 그죠? 3학년, 4학년 아이의 100점과 6학년, 7학년의 중학생들의 100점은 다릅니다, 기준이. 그래서 내가 100점이 안 됐다고 인생을 포기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90 몇 점이나 97, 8점이나 100점이나 102점, 물론 120점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능에는 보면 개인이 유목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고, 또 능률적의 환경에 대처하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환경에, 외부 자극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지능인데, 여기 보면 언어 능력, 공간 능력, 논리 수학적,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보통 종합심리검사의 지능평가에 대한 항목들인 거고요. 그래서 IQ는 여기 보셨지만 100이 뭐 기준은 아니에요. 그냥 가장 기준인 기준인데, 이게 나이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거,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창의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책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냐는데,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있죠. 우리 어머니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왜 혼자 공부하지 않니? 너는 왜 혼자서 생각을 하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가 있죠?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누구한테 평가를 받는다? 엄마한테. 엄마한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머니들이 반응이 달라지시면 아이가 창의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이의 생각이나 혹은 책을 읽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말의 생각이 아니어도 돼요. 결말이 너무 어머니들이 정해놓으신 대로 끌고 가시면 아이의 생각도 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더 아까 말씀이 제일 중요한 이 정서 발달이거든요. 정서 발달은 아이가 내가 내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으면 외부를 아까도 말씀드린 그 오감 중에 쳐다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거를 자기 능력을 쓸 수 없어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을 안 보게 되거나 내 감각을 쓰지 않을 때는, 그 자극이 다시 나타났을 때는 아이가 똑같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학습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공포감 또는 불안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정서의 발달이고요. 또 분노, 정서 표현의 규칙에 관련돼서도 이제 이런 자기 진짜 감정을 숨기기에 구급해요. 내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받지 않으면 아이는 그 상황을 그대로 모면을 하기 위해서 벗어나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가면 정말 잘하는 아이인데 집에만 오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는 아이가 있죠. 그건 왜냐면 밖에서는 내가 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그 모습으로 자기 진짜 욕구를 많이 누르고 참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서적 표현이 저는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아 개념은요, 신체적인 특징, 개인적인 기술이나 특성, 가치관의 희망, 지위의 역할 등으로 개인이 자신으로서 동일시하는 개인적 특성을 자각하는 거예요. 지각하고요. 그래서 이 자아 개념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이 따라하는 걸 그냥 따라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걸 대표적인 게 보시면 놀이라는 상황에서 되게 나타나요. 놀이 같은 데를 보시면 아이들이 자기 놀이를 하는 아이는 막 지시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따라만 다니다가 끝내 자기 놀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개념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자아 개념이 있고요. 일시적인 자아 개념, 사회적인 자아 개념, 이상적인 자아 개념으로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 자아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건데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좀 달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아동기니까 아동기는 자신이 가진 특성을 자신이 묘사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동 말기나 되면 심리적 특성이나 다른 사람 관계 등에서 자신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아 존중감이고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자기에 대한 정서적인 측면을 가지고 평가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가장 가까운 부모나 형제들한테 존중감을 받지 못할 경우는 나가서도 똑같은 자기의 실패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가보다는 아이의 있는 그대로를 지지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아이가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있어주시는 게 저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뭔가를 도와주시려는 하는 순간 아이한테 지시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기 효능감은 자기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의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스스로의 신념이나 이제 기대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가 이제 조금 학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데, 학업적인 자아 존중감 있는 친구들은 읽기, 세마기, 기타 과목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다른 아이보다. 그런데 학업적인 자아 존중감이 없으면 여기에서 시도를 하지 않죠. 보통적인 게 영포자, 수포자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자아 존중감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되게 중요한 게, 부모님이 또 그 초보 부모 엄마들이 나는 원래 다른 사람과 잘 놀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아버님들이요. 왜냐면 어머님들은 생활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엄마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아버지는 그 상황이 되시면 자기 스타일에 맞는 직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시면 아이들도 또래 관계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체적인 자아 존중감도 아까 말씀드린 내 몸을 가지고 운동을 했던 경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꼭 운동이라는 것보다는 그 몸을 가지고 놀았던 경험이 없으면 스스로가 신체적으로 발달도 안 되지만 스스로 효능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요건 사회적인 발달은 마지막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또는 또래 친구와 사회 발달하고 단체적으로 친구들과 같이 노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학교 생활 같은 경우는 가장 아이가 처음 접하는 부분이죠. 근데 의외로 학교에 부적응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좀 선생님의 엄한 태도예요. 그래서 실제 저희 치료실에도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심리적으로 불안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보면 사례를 뒤져보면 자기는 쓰지 못하는데, 자기는 세마지 못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조금 너무 엄하신 태도를 보이신 경우. 그런데 학교 생활이 즐겁던 아이들은 학업도 당연히 좋아질 수 있겠죠. 그 또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혼자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같이 놀았을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나타나기 때문에 또래 친구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좀 문제가 뭐 있냐면, 또래 친구가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왕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어머님들이 보고를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체 놀이에 대한 규칙이 복잡하고 단체가 갖고 있는 목표를 공동으로 공유를 하고 거기에서 자기 놀이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아동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사회 발달적인 것, 인지적인 거가 있는데, 인지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학습장애입니다. 학습장애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부를 하거나 가지고 있는 영역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이상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걸 보통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보통 이런 거는 발달장애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고요. 또한 학습장애는 여기 반응성 애착장애나 아동 학대 같은 경우, 또 학교 말씀드리지만 학교 공포증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좀 문제가 있는 게, 병설 유치원 다니는 거랑 일반 유치원 다니는 게 좀 다릅니다.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병설 유치원이 좀 더 아이들이 조금 만일에 자존감이나 활동이나 또래 놀이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조금 병설 유치원보다는 일반 유치원을 좀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